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7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봄빛날입니다. 정책 모니터팀 활동가 박재린입니다. 네, 정책 모니터팀 팀장 맡고 있는 활동가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튜디오 꽉 차네요. 지금 얼마나 저희 열악한 환경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지 보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박채린 활동가 그리고 임동준 팀장님을 모시고 함께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전에 그 전태일 열사 50주년 특집으로 저희가 노동보도 얘기를 할 때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했었어요. 오늘도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카메라를 뭘 봐야 될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네. 오늘도 제가 이 두 분을 모시고 함께 방송을 하면서 좀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눠서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방송으로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길래 1부와 2부로까지 나눠서 오늘 길게 이야기를 해보느냐. 바로 사법농단과 법관 탄핵 이야기입니다. 우선 오늘 이야기를 하려면 그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팀장님, 지난 2월 4일에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전에 박채린 활동가하고 그 미디어 이슈 브리핑에서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임성근 판사가 본인 담당도 아닌 사건에 개입을 해서 뭐 재판에 개입을 하려고 했다.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처음부터 짚기 위해서 2015년도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네. 2015년도 12월에 당시에 임성근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받고 어떤 사건에 개입을 하냐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 네. 이걸 제기한 산케이신문에 칼럼이 있었어요. 이 칼럼이 명예훼손으로 이 재판에 회부가 됐거든요. 그 문제 제기를 한 칼럼을 쓴 사람이라는 그렇죠. 이거예요? 네.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더니 그걸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심 재판 판결문 작성에 개입을 한 혐의 이걸로 이제 이 임성근 판사가 1심 재판부에 다시 회부가 됩니다. 이 행위로 인해서 이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걸 두고 이제 재판을 가린 건데 1심 판결문 내용을 보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무죄다. 이게 직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논리였어요. 네. 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 근데 이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굉장히 위헌적 행위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법농단 행위에 대해서는 위헌적 행위다라는 판결이 임성근 판사의 1심 재판 결과였고요. 네. 이 이후에 임성근 판사가 올해 이제 10월 8일까지 네. 법관 연임 신청을 받는 기간이었는데 네. 그 기간에 연임 신청서를 내지는 않습니다. 나 연임 안 하고 그만두겠다? 그렇죠. 네. 사실 그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 판사 탄핵 추진이 있었죠. 사실 판사 탄핵 추진이 작년 2020년도 12월 23일에 이탄희 의원을 통해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이 나왔고 그리고 올해 1월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진행이 된 건데요. 근데 이 이전에도 이미 판사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전국 법관회의에서 네. 이 사법농단 행위가 굉장히 위헌적 행위이기 때문에 판사 탄핵을 고려해봐야 된다. 판사 탄핵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네. 라는 식으로 논의가 충분히 진행이 네. 됐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사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미 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네. 징계를 제대로 받았거나 혹은 탄핵이 추진이 됐으면 지금 이 사안을 우리가 모니터를 하거나 보고서 쓰지 않아도 됐거든요. 근데 그때 안 돼서. 그렇죠. 근데 2018년도에 이 12월에 대법원에서 징계를 했지만 징계 최고수위가 정직 1년인데 정직 1년을 받은 판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탄핵의 대상이 된 임성근 판사는 당시에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견책은 뭐 굉장히 낮은 징계예요. 네. 그래서 사안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2월에 이제 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그리고 표결이 되고 가결이 되는 상황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해 주신 거를 들어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정책 모니터팀이 좀 비교를 해보고자 했던 건 그렇다면 언론이 사법농단
법관 탄핵 혹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그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뭐 이런 것들 어떤 지점에 언론이 좀 중점을 두고 보도했는지 좀 그런 지점을 짚어보고자 했던 건가요? 사실은 좀 폭넓게 보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네. 사법농단이라는 이슈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삼권 분립을 흔드는 네네.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 그리고 사법농단에 직접 연루가 된 판사의 사례잖아요. 그렇죠. 이 판사의 탄핵이 진행되는 사례고 그리고 판사의 탄핵 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임성근 판사뿐만 아니라 연루된 판사들은 탄핵이 가장 국민 상식선에서 부합하는 그쵸. 징계의 수위가 네, 아닌가 네. 싶은데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아. 어떻게 보도를 해왔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디어 탈곡기 보시면 정말 정책 모니터팀이 양적 분석을 되게 다양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들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좀 양적 분석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활동가 그 2020년 10월 8일부터 2021년 2월 11일까지 약 4개월간의 보도를 분석했던데요. 그렇다면은 그 월별 보도량을 좀 우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월에 어떤 이슈들로 보도들이 나왔고 좀 유의미한 결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전에 모니터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2020년 10월 8일부터 2021년 2월 11일까지 보도를 분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기간을 2월 4일을 기준으로 둘로 쪼개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날짜를 설정했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월 8일은 임성근 판사가 연임을 포기한 날이고요. 그리고 2월 11일을 마지막 날로 잡은 이유는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일주일 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2월 4일을 기준으로 쪼갰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성근 판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 후 가결된 날이 2월 4일이고요. 또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임 판사 측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임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녹취록을 공개한 날입니다. 즉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의혹이 확인된 날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관련 보도가 쏟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녹취록 공개 이전에도 언론이 사법농단에 관심을 보였는지 궁금했고 또 녹취록 이후에라도 이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언론이 언론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태도로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 기간을 잡았고요. 네. 그러면 먼저 1차로 2020년 10월 8일부터 2021년 2월 3일까지 즉 연임 포기 이후부터 녹취록 공개 전까지의 보도를 살펴보면요. 네. 이제 월별 보도량을 보면 10월 8일부터 31일까지는 11건이 나왔고요. 11월에는 2건, 12월에는 19건의 기사가 각각 실렸습니다. 이거를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3개월 동안 약 월 평균 10.6건이 보도됐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1월달 보도량을 살펴보면 되게 갑자기 확 늘었는데요. 204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10월, 11월, 12월 합친 것보다 사실 6배가 많은 숫자이고요. 그리고 2월 1일부터 3일까지, 즉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까지를 살펴보면은 196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사흘치인데 1월 한 달간 보도량에 맞먹는 수준의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네. 제가 안 짚고 넘어가서 그런데 모니터 네. 대상이 누구였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빅카인즈를 통해서 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네.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를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빅카인즈에 들어가 있는 54개 매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이게 저희 주로 보던 그 8개 일간지 이 정도가 아니라 54개 매체 봤는데 10월, 11월, 12월 평균 10.6건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과정에서 이 관련된 보도를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네. 뭐 키워드는 사법농단으로 넣고 뭐 그 중에서 판사 사찰 문건 관련된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 관련된 보도를 제외하기 위해서 사찰이라는 키워드는 또 제외했고요. 네. 또 탄핵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키워드가 중복되는 걸 또 한번 검색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지. 왜냐하면 보도가 너무 없다가 갑자기 200몇 건으로 뛰어버리길래 좀 짚고 넘어갔는데요. 그렇다면은 이게 올해 1월 그리고 2월 들어서부터 이제 보도 건수가 거의 뭐 200여 건 정도로 뛴 상황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셨던 그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 간의 그 어떤 사실
공방, 논란 뭐 이런 지점도 있어가지고 그랬었고 여야의 법관 탄핵 소추안 제안과 추진 등이 있어서 좀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난해 10월에 연임 신청하지 않았던 그 사법농단을 했다고 보여지는 임성근 판사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보도가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0월에는 진짜 보도가 너무 없고, 뭐 11월, 12월에도 마찬가지고, 1, 2월에 갑자기 확 늘은 건데요. 200건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1, 2월에 왜 많았을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러니까 1월에 204건의 기사가 보도됐다고 했는데, 이제 기사들을 살펴보면은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은 대부분 22일 이후에 몰려있고, 내용도 좀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1월 22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때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그다음에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등이 탄핵 소추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져서 보도가 쏟아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사를 보면 기자회견 관련 기사는 2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탄핵소추 추진 관련 기사는 165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이제 3일까지 쏟아진 196건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탄핵소추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월부터 12월 달에는 보도를 안 해도 됐었나? 그러니까 보도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느냐? 네,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없었나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임을 포기한 것들, 그러니까 주요 보도해야 할 만한 사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합쳐도 32건만 보도가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특히 임성근 판사가 연임을 포기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연임 포기한 게 왜 뉴스거리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연임 포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탄핵 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그게 이제 확정된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사실 직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쵸. 직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상 연임을 포기하게 되면은 이제 탄핵 심판을 받을 때 그 판사 신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재판의 실효성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즉 이제 법관을 단죄할 만한 기회를 또다시 잃게 됨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인데 그와 관련된 보도가 사실 거의 없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2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이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안이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언론이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더라면 보도를 했어야 할 사안인데 이제 이런 부분도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에는 사실상 언론들이 되게 소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앞서서 박채린 활동가가 이야기를 먼저 해준 거는 월별로 얼만큼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요. 이거를 월별로 따진 게 아니라 4개의 이슈로 나눠서 얼마나 보도가 있었는지 살펴봤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뭐 법관 탄핵이 흔한 건 아니잖아요. 법관 탄핵이 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관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을 때 보도량이 제일 많았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이제 사법농단 관련 사안 중에서도 언론이 특히 어떤 사안에 좀 관심을 가졌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총 4가지 사안을 뽑아내서 이제 이 사안이 발생한 이후 일주일간의 보도량을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저희가 뽑은 주요 이슈 4가지는 임성근 판사 연임 포기, 이탄희 의원 탄핵 추진 표명, 그리고 4개당 의원 탄핵안 추진 동의, 그리고 탄핵 소추안 발의 시점을 기준으로 일주일간 보도를 했고요. 다만 임성근 판사 연임 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사안이 좀 뒤늦게 알려진 측면이 있어서 첫 보도가 10월 28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준으로 일주일간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탄핵 소추안 발의는 발의된 날인 2월 1일부터 표결이 진행되기 전인 3일까지 그리고 녹취록도 공개되기 전날까지 보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주요 사건 중에 탄핵 소추안 발의가 이제 196건으로 관련 보도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4개당 의원 탄핵안 추진 동의가 153건, 그리고 이탄희 의원 탄핵 추진 표명이 19건, 네. 그다음에 임성근 판사 연임 포기 첫 보도 이후에 이제 관련 보도가 6건이 나왔습니다. 이슈에 따라 보도량의 차이가 너무 크네요. 네, 뭐 20건 안팎
도 있고 200건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 들여다보면은 사실 정치권에서 언급이 나올 때마다 보도량이 좀 치솟았고 그중에서도 여야 대립 또는 찬반 대립이 일어날 때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기억이 날 텐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니까 뭐 사법부 길들이기, 뭐 정치 탄핵 맞아요. 이런 공방이 여야를 중심으로 벌어졌는데요. 네. 그럴 때만 언론이 좀 보도를 좀 집중했다라는 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이슈별로 또 보니까 다시 한번 얼마나 언론들이 관심 있던 지점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에 움직이는 지점에 관심이 있었는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팀장님 지금 쭉 좀 양적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몇 차례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걸 아까 잠깐 카메라 끊어갈 때 저는 이번 사안을 임성근 판사 연임 포기 관련해서 저는 기사를 본 기억은 없거든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으로는 정말 영상도 보고 관련해서 다룬 시사 프로그램도 보고 그리고 뉴스도 굉장히 많이 봤어서 지금 제가 개인적인 소회로는 언론이 집중해서 보도한 게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큰 이슈가 됐는데 정책 모니터팀에서 이 부분도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봤을 때 모니터 보고서 지금 좀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눈에 띈 문구가 뭐냐면 일주일에 349건 보도예요. 이건 앞서 양적 분석이 2월 3일까지 분석한 거고 따로 2월 4일부터 이제 분석을 한 결과인 거죠?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되고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임성근 판사 측에서 공개를 하면서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두 가지 사안이 모두 있었고 두 가지 사안이 모두 다 보도를 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어떤 게 얼마나 다뤄졌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관련 보도가 349건에 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분석을 했는데도 달별 보도량이 그 정도가 안 나왔는데 네. 일주일 만에 이만큼의 보도가 나온 건데 네. 다룬 주제를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 주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역시 탄핵안 가결이었어요. 이게 136건의 보도가 나왔고요. 비율로는 39%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관련된 보도가 103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환산했을 때는 29% 정도였고요. 두 가지를 같이 다룬 보도들이 있었어요. 한 기사 네, 안에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보도가 90건 정도가 있었고 비율로 26%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순차적으로 보자면은 탄핵안 가결이 가장 높은 네. 우선순위에 있었고 그 다음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사건을 같이 다룬 보도들이었다. 뭐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박채린 활동가하고 제가 미디어 이슈 브리핑 이야기할 때 짚었던 점 중에 하나가 그때 양적 분석 제대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에 굉장히 언론들이 집중을 해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보도는 좀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양적 분석을 하셨으니까 좀 그 지점에 대해서도 좀 결과가 같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349건을 분석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121건은 비판의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사실만 전달하는 보도들이 있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48건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비판을 했는지, 네. 비판의 대상이 누가 되었는지를 따져봤는데, 그렇게 세봤을 때 가장 많이 비판을 받은 대상은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역시. 네, 167회의 비판이 등장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임성근 판사가 57회 등장을 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거의 뭐 3배 가까이의 차이가 나는 수치를 네. 보인 거죠. 그리고 탄핵안 가결 자체를 비판하는 내용들. 네, 그래서 탄핵안 가결을 비판하는 내용이 41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순차적으로 보자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그다음 임성근 판사, 그다음 탄핵안 가결인데 임성근 판사와 탄핵안 가결은 큰 차이가 없지만 네. 그 앞에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두 가지 비판 대상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 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궁금해서 그런데 탄핵안 가결 자체를 비판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비판을 한 거예요?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 문제다라는 취지에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뭐 법관 길들이기다 이런 류의 주장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양적 분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보도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모니터 보고서 항상 가지고 미디어 탈국에서 이야기했던 거 보면 저는 답은 정해져 있다. 전 답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도 형식은 아무래도 단순 전달 형태가 제일 많지 않았을까요? 어떤가요?
그 예측은 아쉽게도 틀렸는데요. 네. 또 네. 민망하네. 네. 저희가 몇 가지로 보도 형식을 나눠서 네.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첫 번째가 앞서서 저희 봄빛나래 활동가가 얘기했던 단순 사실 전달의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달리 그 눈에 띄었던 케이스들이 정치권의 반응이나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관련 사안이 법과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까 법 쪽의 반응을 전달하는 보도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유형으로 또 묶었고 그리고 이 사안 자체를 굉장히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사안이 어떻게 흘러갔고 향후의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해석해주는 기사들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심층 보도로 묶어봤고요. 네. 그리고 이 사안이 제기된 이후에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는 관련된 다른 의혹들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형들을 추가 의혹 제기로 묶어갔고요. 네. 그리고 역시나 이 신문이나 혹은 뭐 언론사마다 본인들의 이 입장이나 혹은 본인들이 보고 있는 시각들을 제시하는 게 사설이나 오피니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설이나 오피니언은 별도의 보도들과 같이 묶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걸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형들 다 기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네.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은 정치권 반응과 입장을 전달하는 보도들이었습니다. 이게 122건에 달했고요. 비율로 환산했을 때는 35%가량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가 단순 사실 전달이었습니다. 아쉽다. 이해했다. 네. 12건 차이였는데요. 아쉽네요. 110건이 나왔고 32% 정도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율이 많았던 게 법 쪽의 반응을 전달하는 보도였는데 이게 29건으로 8%였고요. 사실 가장 필요한 보도라고 보이는 심층 보도의 유형은 19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비율로 환산하면 한 5%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놓고 보자면 단순 사실 전달하는 보도들 그리고 정치권 입장과 반응을 전달하는 보도들이 합치게 되면은 거의 뭐 67%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 접할 수 있는 보도들의 대부분은 이런 유형의 보도였다. 단순 사실을 전달하거나 정치권 입장을 전달하거나.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다음은 좀 박채린 활동가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저희 미디어 이슈 브리핑 할 때 했던 이야기들이 좀 기억이 나서 박채린 활동가하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 왜 그때 그 기억나시나요? 그 김명수 대법원장 그 서울대 법대 동기들 단톡방에서 사퇴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를 이제 중앙일보가 그 당시에는 단독 보도로 해가지고 이제 보도를 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취재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밑밥을 던진 거예요. 취재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법 쪽에서 벌어진 문제이고 거기서 또 논란이 생기다 보니까요. 법 쪽의 취재원이 좀 다수 등장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전현직 판사 그리고 변호사, 판사 변호사의 법조 관련인 법조 관련 단체 그리고 기타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조계 반응을 전한 기사가 29건이 나왔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취재원이 총 100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한 건당 여러 명의 취재원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100회를 찾아보니 전현직 판사가 65회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18차례, 그리고 법조 관련 단체가 10회, 그리고 판사 변호사 외 법조 관련인이 4회, 그리고 기타 3회 순이었습니다. 비율을 따져보면은 전현직 판사가 취재원의 65%를 차지해서 가장 높았는데요. 그러니까 변호사 중에서도 이제 그 중에서도 판사 출신 변호사가 5회 등장을 해서 전체 보도에서 판사 출신 취재원의 비중은 70%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관 부패 사건임에도 언론이 가장 적극적으로 찾은 취재원이 이제 법관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뭐 교수나 검사 등 다양한 법조 취재원은 사회에 그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 모니터 팀이 좀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 아까 해서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양적 분석 여기서도 이어졌는데, 양적 분석한 결과 이야기를 지금까지 좀 전해드렸어요. 양적 분석 결과, 뭐, 이제 지금 내용을 아직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양적 분석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들었던 생각이, 그동안 뭐 미디어 탈국에서 항상 말해왔던, 뭐 민원련의 모니터 보고서에서 항상 이제 글로 써왔던 내용과 그다지 다를 바 없다. 언론이 그렇게 뭐, 발로 뛰지도 않았고 그냥 단순하게 사실 전달을 하거나 정치권 내 어떤 여야 갈등 보도하는 거에만 좀 치중을 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뭐 양적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문제적 보도들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임동준 팀장과 박채린 활동가가 전하는 사법농단과 법관 탄핵, 언론 보도 잘 들으셨나요? 일부 양적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2부에선 질적으로
어떤 기사들이 있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탈탈탈, 안녕.